나와 밥 먹어. 가면과 본색, 천공지음. 지금 우리는 진보 지식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진보 지식인이 없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좌측으로 가야 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우측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보라고 여기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좌파일까 우파일까? 진정한 진보 지식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다.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가? 자신이 진보 지식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성급하게 한쪽 편만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소신 없이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데 그러다가 자신이 진보 또는 보수라 생각하고 성급하게 한쪽 편을 들어버리는 오류를 저지른다. 이것은 올바른 진보 지식인의 자세가 아니다. 진영에 이끌려서 한쪽 편만 들게 아니라 좌파와 우파가 가진 각각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살펴서 옳은 정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아니면 반대해야 한다. 좌파와 우파의 본질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한쪽 편만 드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각자의 진영 논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면 자신의 성향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중도파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중도파가 많다. 자신이 좌파다 우파다 하는 것은 독재시대 때 성향이 오랫동안 간섭적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독재시대가 아니다. 정치 성향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중용의 시각을 가진 진보 지식인이다. 그들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며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모두에게 득이 되는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론을 내놓는다. 또한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인적 자원이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진보 지식인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강조하자면 진보 지식인은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이다. 이익을 탐하는 지식인이라면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한갓 장사치에 불과하다. 지식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편향된 시각이다.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중용의 시각을 잃어버리기 쉽다. 그런 까닭에 진보 지식인은 재물과 권력을 탐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어떤가 스스로 진보 지식인이라고 칭하면서도 눈앞의 이익에만 밝은 지식인이 너무나 많다. 중용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중용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고 못 배웠다고 해서 중용이 없는 것도 아니다. 눈앞의 재물과 권력에 집착하지 않는 절대적인 내공이 필요하다. 즉 지식과 내공을 겸비한 자만이 진정한 진보 지식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진보파 혹은 보수 우파라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진보와 보수의 개념조차 모르고 한쪽 편만 들고 있는 지식인들의 대다수다. 이들은 물결처럼 이리저리 쓸려다니기만 한다. 중용은커녕 진보 지식의 근처에도 못 간다. 진정한 진보 지식인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데 최상의 가치를 둔다. 옛날에는 없는 자의 편에 서면 세상에 반란하는 자가 되었고 가진 자의 편에 서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자가 되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는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진보 지식인들은 어떤 자세를 지니고 행동해야 할까?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누구도 불리하지 않게 하는데 최상의 가치를 두고 누구에게든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진보 지식인이 지녀야 할 태도이다. 뿐만 아니라 상하 좌우가 함께 잘 살고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기업인은 노동자가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노동자는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이 성장하도록 하여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 좌우파의 진영 논리 때문인데 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룹이 바로 진보 지식인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 가고 목소리 큰 자들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을 희생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어떤가?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서 서로 헐뜯고 싸운다. 대안도 없이 오직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다. 왜 그들은 싸우기만 하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가? 그들에게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진보 지식인이라면 잘못된 것을 보고 헐뜯기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을 헐뜯고 비판만 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다. 남을 탓하고 헐뜯을 때 지식도 실력도 필요 없고 막무가내다. 우리 사회가 난파선처럼 필요하고 있는 건 지식인들이 진영 논리에 치우쳐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을 철저하게 아낄 때 올바른 지혜가 열린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진영 논리에 매몰돼 싸움질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지식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나 진정한 진보 지식인들은 주관이 뚜렷해서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는다. 그나마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중용의 정신을 가진 지식인이 그나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진보 지식인들이 세상을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아야 한다. 그들이 좌파와 우파라는 진영 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중용의 시각으로 이 나라를 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들어가자 얘들아. 얘들 안녕. 들어가자. 말 품고 있던 애지. 사람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라. 내가 산속에서 홀로 수영하며 깨달은 건 도란 사람들 속에서 얻어진다는 것이다. 장사꾼에게는 그들만의 도가 있고 학자에게는 학자들만의 도가 있으며 기업인에게는 기업인들만의 도가 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도를 깨닫는다. 늙어갈수록 배워야 한다. 늙어갈수록 배워야 한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검색하는 방법도 배우고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방법도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자식과 손자에게도 조롱당한다. 세상은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자기만 뒷걸음친다면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는 지혜만이 답이다. 인터넷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흘러나온 엄청난 정보를 시시각각 담아내는 플랫폼이자 지식의 창구이다. 사람들은 날마다 쏟아지는 정보를 시시각각 받아서 확대 재생산한다.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허접한 정보와 가짜 뉴스를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홍수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을 소외시키거나 더욱 고립시킨다.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는 갈수록 깊어진다. 진짜 유익한 정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거짓 정보에 깜빡 속기 쉽고 자칫하면 가짜 정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존경심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존경심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낄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 공부하는 사람은 돈과 명예를 멀리해야만 올바른 공부를 할 수 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멀면 자신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다. 시절이 되면 인연이 나타나서 돈과 명예가 저절로 따라온다. 억지로 취하려고 욕심을 내면 그동안 공부가 한순간에 헛것이 될 수 있다. 자기 수행과 공부를 병행하라.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은 확연히 다르다. 무엇이 다를까? 우선 사회법부터 다르다. 지난날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에는 남의 밭에서 참외 한두 개를 슬쩍 해도 그냥 눈 감아 주었다. 어른들에게 혼은 날지언정 죄가 되지는 않았다. 지금 그랬다가는 절도죄로 감옥에 갈 것이다.
총각이 길을 가다가 젊은 여성에게 예쁘다고 눈길만 줘도 성희롱죄로 잡혀갈 수 있다.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일을 좀 잘하라고 면박을 줘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부모가 회초리를 함부로 때렸다가는 아동학대죄로 당장 처벌받을 수 있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떠든다고 선생님이 주의라도 주면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 그 모습을 촬영한다. 이렇듯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성세대는 옛날만 생각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세상을 살려고 한다. 기성세대가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려면 자기 수행과 공부를 병행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소외되고 나중에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돈과 지혜는 함께 간다. 돈과 지혜는 항상 함께 움직인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적은 돈일지라도 자신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바닥인 사람은 위해 돈이 날마다 인터넷을 헤매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는 모든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구해야만 할까? 그 복을 잘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이다.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바른 스승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서 스승이란 바른 삶의 길을 인도해줄 선지식을 말한다. 지금 우리에겐 바른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가? 눈을 닫고 보아도 다들 욕망만 가득할 뿐 바른 길로 인도할 선지식이 없다는 것이 큰 불행이다. 이제 우리는 스승을 찾아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오늘날 범람하는 정보에 짓눌려서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으며 불행을 극복할 수도 없다. 오직 지혜만이 답이다. 지혜의 문을 열어줄 스승을 만나서 지혜를 증득해야 한다. 그럼 누가 스승일까? 바로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다. 그들이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위해 살 때 바로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다. 지식인들이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데에서 벗어나 남을 위해 산다면 이 세상은 선지식으로 넘쳐날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지식인들은 배운 것은 많아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지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쁜 데 사용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무용지물이다. 우리 지식인들이 지금 당장 깨어나야 한다. 노력 없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 옥토의 좋은 걸음으로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이 열리지 않을 리 없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결실을 얻는 것이 농사다. 세상 사는 일도 농사와 같아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임을 잊지 말라. 지식인이 가야 할 길. 기성세대가 흘린 땀의 결실을 먹고 자란 세대가 요즘 젊은이들이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우리가 고생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가? 라고 입만 열면 질책한다. 좋은 말도 10번 들으면 귀가 따갑다. 기성세대는 이런 말을 젊은이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 엄밀히 말하면 기성세대는 고생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순을 깨기 위해 공부한 것뿐이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잘 이끌어줘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지식인들이 해야 할 몫이다. 진보는 몰락하면 안 된다. 최근에 한 농객이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현 정권을 진보 세력으로 보고 30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그들의 민낯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의 견해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내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진정한 진보와 보수라면 올바른 경쟁을 통해 도출한 정책을 기반으로 서로 협력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싸움질만 일삼고 있다. 좌파가 진보라는 이름을 도용하고 우파가 보수라는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지금 한국에는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없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주적인 북한과 등을 맞대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힌 국가가 아니라 그저 영원한 적일 뿐이다. 그런 북한을 옹호하는 건 진보적인 시각이 아니라 좌파적 시각이다. 따라서 진보와 좌파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진보 세력은 꼭 필요하지만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좌파 세력은 사라져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따라서 현 정권을 진보 세력으로 규정한 그 논객의 책 제목은 잘못되었다. 차라리 좌파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대자연에 대한 고마움은 물론 위대한 가르침을 잘 모르고 산다. 산길을 가다 풀꽃과 나무를 발견하면 그저 봄이니까 풀꽃이 피었다고 생각한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잎이 지는 게 당연한 자연의 순리라고 여기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대자연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한 알의 씨앗이 싹트는 데는 흙과 물과 공기와 빛이라는 인연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연 없이는 절대로 씨앗이 싹틀 수 없다. 나는 수행하면서 씨앗이 인연을 얻어 싹을 틔우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신불산에서 수행한 지 꼭 13년째가 되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골짜기에 잔설이 덜어 남아 있었는데 그날 산책을 나섰다가 비탈길에서 아주 작은 새싹이 땅속에서 조금씩 움트고 있음을 보았다. 마치 광학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새싹의 100분의 1mm씩 미세하게 자라고 있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두 눈을 의심했다. 씨앗 하나가 꿈틀대다가 아주 짧은 순간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눈에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새싹은 아주 느린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미세하게 솟아올랐다. 그렇다면 내 눈이 우주를 관찰하는 광학 현미경이 된 것일까? 아무튼 그날 땅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걸 직접 목격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후로 꽃봉오리가 열리고 나뭇가지 잎들이 차오르고 꽃잎에 이슬이 맺히는 순간들이 자주 목격되었다. 실로 경이로웠다. 사실 13년째 되던 봄날 이전에는 씨앗에서 싹이 움트는 걸 전혀 보지 못했다. 그저 그러려니 생각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자연의 움직임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느 날 폭포 위에서 깊은 명상에 들었다가 한 줄기 강한 섬광이 내 정수리에 꽂히는 걸 느꼈다. 그 후로 나는 이상한 기운이 내 몸속에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 알의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잎이 돋아나는 데는 엄청난 대자연의 섭리가 숨어 있다. 그동안 나는 왜 대자연이 움트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깨달았던 진리가 하나 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은 만물의 움직임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 사람이 가진 영혼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후로 꽃이 피고 지는 순간을 마음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대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전에는 대자연의 경의를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대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의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부터는 싹이 100분의 1mm씩 쑥쑥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심지어 나무에 뿌리가 보이고 잎의 미세한 입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보통 사람들은 나의 경험을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니 믿지 않아도 된다. 영혼이 탁한 사람은 평생 대자연의 경의를 느낄 수 없다. 대자연은 영혼이 맑은 사람에게만 그와 같은 경의를 볼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대자연은 영혼이 맑은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본 모습을 허락한다. 반대로 영혼이 탁한 사람은 대자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다. 또한 영혼이 맑은 사람은 자신에게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의 영혼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굳이 밝히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가 가진 생각을 이미 다 읽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상대가 답답해하는 것이 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뜻이다. 그와 달리 영혼이 탁한 사람은 100년이 흘러도 타인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한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모르고 산다.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안다. 그래도 늦지 않다. 그것이 자신에게 소중한 것임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라도 노력하면 당신에게 소중한 것을 되돌려 준다는 걸 잊지 말라. 그건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사랑을 갈구해 왔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체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걸 두고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뒤에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존경받을 때 오는 것이므로 존경심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남편 또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저 좋아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좋은 감정도 미운 감정도 모두 초월한 것이다. 사랑에는 후회가 없으며 죽어서도 갈라질 수도 없다. 영혼이 맑은 사람의 공부. 영혼이 맑고 선한 사람은 좋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 곁에는 항상 탁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므로 평소에 자기 공부를 꾸준히 해야만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있으면 상대에게 깊이 공감해서 결국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영혼이 맑고 선한 사람은 기운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 당신이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어른들이 자기는 산전수전 다 겪었었다는 말을 청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달려가서 묻고 싶다. 당신이 겪은 산전수전이란 게 도대체 뭔가? 그 일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어른들은 과거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표현으로 이 말을 하지만 요즘 청년들에겐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 말 속엔 내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 너희도 이런 고생쯤은 해도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그건 어른들의 신세 한탄에 지나지 않는다. 고생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널렸다. 이런 말로 청년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만 한마디로 헛소리일 뿐이다. 어른들이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말하면 공부할 기회를 세상이 많이 줬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어른들은 옛날 사고방식으로 더 이상 청년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의 질량이 똑같아서 서로 부딪히는 것이다. 이때 한쪽이 양보하면 두 사람의 질량이 합쳐져서 두 배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자존심만 강해서 서로 다투면 오히려 둘 다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내면의 즐거움을 추구하라. 21세기에 들어서서 인간의 삶이 윤택해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 그게 무엇일까? 지금도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인간은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좋은 것만을 쫓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 사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어도 남의 집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자동차가 더 좋아 보인다. 이처럼 인간은 좋은 것에 대한 욕심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한다. 물론 인류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건 편리하고 좋은 것만을 지향한 결과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문명의 발전이 포화 상태에 이른 지금은 더 이상 미래가 발전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내면의 행복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에는 두 종류가 있다. 동물적인 환경과 인간적인 환경이다. 사람들인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원하는 건 동물적인 환경에 기대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성숙한 내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인간적인 환경이다. 이 두 가지 환경은 늘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 후자보다 전자를 더 선호한다. 하나를 얻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편리하고 좋은 것만을 추구한다면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오염을 들 수 있다. 인간이 배출한 수많은 유해 물질로 인해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류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결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할까? 물질적으로 편리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내면을 살찌우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돈과 명예, 권력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좋았던 과거의 기억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즐거운 기억으로의 회항이라고도 하고 향수라고도 한다. 본디 인간은 위협을 느끼면 머물던 곳을 벗어나 처음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다큐멘터리가 꽤 인기가 있다. 삭막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깊은 산속이나 섬에 가서 생활하는 이야기에 시청자들은 즐거움을 느낀다. 자신은 경험할 수 없지만 자연인의 이야기를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 시절 인간들은 옷도 신발도 없이 오직 먹을 것만 있으면 그만이었다. 날카로운 돌멩이로 짐승과 고기를 잡고 산속의 열매를 먹고 살았을 만큼 미개한 시절이었다. 그러다가 집을 짓고 살면서부터 좋은 것만을 찾았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가 점점 진화해 눈부신 문명을 이루었다.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산에서 농사짓고 약초 캐고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사는 자연인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낀 것일까? 그런데 선뜻 결행하지도 못한다.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돈과 명예 그리고 세속의 욕심을 비워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점점 각박하게 변하고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사는 걸 오히려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제는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쫓아가기보다는 내면의 즐거움을 찾아 나서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것보다는 내면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청하고 말하라.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아집이 강해서 반드시 갈라서게 되므로 함께 일하지 말라. 앞에서는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말만 앞설 뿐이다. 실력 있고 내공이 있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 뒤에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이것이 바른 대화의 방법이다. 마음을 정화하라. 내 생각의 티끌을 하나씩 제거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정화하기 위함이다. 내 생각이 깨끗하면 남도 착하게 보이지만 내 생각이 더러우면 착한 사람도 나쁘게 보인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내 마음이 더러우면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 된다. 자랑하지 말라. 일전에 내가 만난 인연이 있는데 그는 지리산에 들어가 3년 동안 살고 있었다. 나중에 만났더니 자기는 지리산 곳곳을 다 안다며 내게 자랑했다. 그런데 그는 아직까지도 지리산에 발목이 잡혀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래, 잘했다. 지리산을 품에 안고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라.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가 말했다. 악담인가 진담인가? 악담도 진담도 아니다. 내 말의 요지는 자신이 좋으면 그냥 묵묵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걸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스스로 발목이 잡힌다는 뜻이다. 그럼 종교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자랑하거나 부처에 빠져서 자랑을 일삼다 보면 결국엔 종교의 발목이 잡혀서 평생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가족도 이웃도 동료도 다 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예수와 부처를 제대로 알면 내 것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믿기만 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무엇이든지 자랑하는 순간 스스로 발목이 잡혀 결국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실속이 없고 생각의 깊이가 아주 얕기 때문에 되도록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위아래도 없냐? 요즘에는 넌 위아래도 없냐라는 말이 사라졌다. 1990년대 신군부가 물러나고 민주화된 이후 수직적인 관계에 반발이 생기고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면서 위아래의 개념이 많이 희미해졌다. 일반적으로 위아래라는 말은 가정에서는 어른과 아이,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학교에서는 선배와 후배 사이를 가리킨다. 이 말에는 다분히 권위적인 뜻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버릇 없이 구는 아랫사람들을 두고 윗사람들이 저놈은 위아래도 없어? 라고 꾸짖는다.
그렇다면 윗사람, 아랫사람이란 개념이 과연 사라져야 할까? 절대로 아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없고 상사가 없으면 부하 직원이 없으며 선생님이 없으면 학생도 없다. 이렇듯 위아래가 분명하고 관계가 물 흐르듯 해야만 사회가 건강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떤가? 모든 부분에 걸쳐 상하관계가 뒤틀리다 보니 교육체계가 급격하게 무너졌다. 위아래가 없으니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기업과 군대 같은 조직에서는 상하관계가 절대적이다. 만약 기업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의 지시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조직은 오합지졸이 된다. 가정에서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면 가정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말 위아래가 사라지고 없다. 오죽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는가.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된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손으로 뽑았는데 언론들이 험한 말을 쏟아내는 건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심히 부끄러운 짓이다.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찬물을 마실 때도 순서가 있듯이 사회에는 위아래가 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항상 진심으로 대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분열로 치닫는 것은 위아래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방법. 올해 초 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크게 번졌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5개월 만에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온 나라가 긴장했다. 종교인들이 종교행위를 우선시하며 국가 방역체계에 도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요즘 공공의 안녕과 종교적 신념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둬야 할까?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지 않으며 종교적 신념을 바르게 지켜갈 수는 없는지 뜻있는 종교인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제 과학시대에 걸맞는 종교관을 재정립할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해서 그 누구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쉽사리 말하지 못한다. 종교 세력이 정치와 밀접한 관계인데다 그 세가 막강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종교인들의 일탈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물론 나로서도 전통적인 종교의 가치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무분별한 종교 행위들은 전염병이 도는 이 시점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제하는 것이 종교적 도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인간이 달나라에 가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우리 지식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 문제에 대해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정말 종교가 무엇이고 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어지러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싶다면 종교 생활이 적합하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맹신을 부추기는 몇몇 성직자들이 문제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의 소관이며 안다는 것은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믿음과 알은 서로 상충한다. 따라서 종교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맹신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종교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사람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든다. 본디 이기적인 사람은 에너지의 질량이 매우 낮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손톱만큼도 관심을 갖지 말라. 그냥 이기적인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라. 떠나려는 사람을 자꾸 붙잡으면 더 달아난다. 집착은 또 다른 집착을 낳으니 떠나려는 사람은 그냥 가게 놓아두라. 미련을 갖지 않고 놓아버리면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한 번 마음이 떠난 사람은 설령 돌아온다 해도 이미 내 사람이 아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법칙. 타인을 존중하는 건 나를 존중하는 것이다. 타인을 하찮게 여기는 건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존중은 존중을 부르고 하찮음은 하찮음을 부른다.
타인의 에너지를 끌어내라. 아무리 일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만의 재주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일을 못한다고 지적만 하지 말라. 능력 있는 상사는 직원의 장단점을 잘 살펴서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낼 줄 안다. 일하는 목수가 연장을 탓하듯 일 못하는 상사가 직원을 탓한다. 늙는다는 건 슬퍼할 일이 아니다. 우아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에 눈길을 주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세상의 일들은 매우 단순한데 나 혼자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 인간의 고집에 대하여 미국 대선이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그런데 트럼프는 우편 투표가 부정이라 주장하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다. 나는 미국 대선 결과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고집이라는 단어에는 꽤 관심이 많다. 심리적으로 보면 고집은 화자가 최초의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행위로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게 버틴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존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개 이 말은 부정적으로 쓰인다. 그렇다면 고집은 인간에게만 있고 동물에게는 없을까? 그렇지 않다. 말과 소, 개 등 뇌를 지니고 있는 포유동물도 고집이 있다. 다만 인간은 고집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나는 고집이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아무리 고집이 세다 해도 내가 만나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고집을 부리는 것도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개 고집은 상대방이 생각과 논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생기는데 이때 그의 생각을 인정해 주면 고집이 쉽게 꺾인다. 상대방의 고집을 꺾을 어떤 대안이나 능력을 갖추고 설득하면 수긍하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비싼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당연히 딸의 고집을 꺾을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윽박지르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딸은 어머니를 원망한다. 딸의 고집을 꺾을 만한 대안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사주어야 한다.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고집을 피우는 딸의 잘못이 아니라 납득시키지 못하는 어머니의 능력 부족이라는 말이다. 아직은 스마트폰이 왜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해줘야 수긍하고 고집을 피우지 않는데 고집을 꺾는 방법을 모르니까 딸이 자꾸 반항하게 된다. 딸을 설득하지 못하는 건 어머니가 공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집 센 딸도 어머니가 잘 설득하면 수긍하게 되어 있다. 만약 딸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딸은 어머니를 영원한 고집쟁이로 보고 나중에는 마음조차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고집의 원리이다. 다시 미국 대선으로 돌아가 보자.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이 패자인 트럼프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지고도 고집을 피울 것이다. 상대방의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력을 내가 갖추고 있지 못하면 상대는 고집을 꺾지 않는다. 누군가를 대할 때 고집이 세다고 말하면 그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센가? 라고 물으면 상대가 어떻게 대답할까? 자신은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고집이 필요한 때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면 고집을 버려야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해서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치에 맞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그들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고집은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것이므로 고집이 세다고 상대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얘들아. 조상의 묘를 잘 다스려라. 먹었지? 본디 땅은 풍수지리설로 보면 전기가 순환하는 줄인 지맥을 가지고 있고 그 지맥에 따라서 기운을 만들어 놓고 인연을 기다린다. 그런데 인연이 아닌 사람이 그 땅을 묘로 쓰게 되면 두려움을 주어 쫓아낸다. 그러나 그 땅보다 기운이 센 자가 왔을 때는 쫓아내지 않는다.
돌아가신 부모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것은 묘에 놓은 주인이 그 땅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이장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럴 때는 묘를 이장해야만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기지 않는다. 묘를 쓸 때 지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상의 묘를 쓸 때는 무엇보다도 지맥을 잘 살펴야 한다. 집이나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작은 기운은 큰 기운을 절대 이기지 못하므로 그 땅의 기운이 자신과 맞는지 잘 살펴야 우환이 없다. 땅이나 집을 잘못 사면 병을 얻든가 사업이 망하든가 여러 가지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거나 큰일을 아는 사람은 조상의 묘를 쓰거나 집을 살 때 더 신중해야 한다. 만약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면 기운이 아주 큰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다. 땅은 천기와 지기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좋지만 사람의 기운과도 맞아야 한다. 출세한 사람이 많이 나온 자리라고 해서 기운이 맞지 않는 머슴 같은 자가 욕심내서 그 땅을 묘로 쓰면 나중에 병을 얻을 수도 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요즘은 자동차를 몰 때 을의 내비게이션을 켠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경로와 소요시간이 표시되고 상냥한 목소리가 길을 안내한다. 참으로 편리한 과학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내비게이션은 옛날 뱃사람들이 사용했던 나침반과 지도에서 착안한 IT 기기로서 일종의 자동 항법 장치이다. 최근에는 운전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길잡이가 되고 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운전자가 출발 지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해야 경로와 소요 시간이 나타난다. 요즘 나는 인생이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에 대한 성취를 목적으로 정하고 나이, 학력, 경력, 능력 등을 입력하면 그곳에 당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화면에 나타난다면 어떨까? 또한 내비게이션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경고 신호가 와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위험시로를 예고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인생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다 해도 무용지물이다.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1년 후, 5년 후는 어떻게 알겠는가? 요즘은 최고로 꼽는 것들에 인생이란 단어를 붙여 표현한다. 예를 들면 인생 맛집, 인생 사진 같이 인생을 붙인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인생 목표를 확고하게 정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당황하기 일쑤다. 이런 질문을 하면 오히려 꼰대 취급을 받는다. 꼰대가 돼도 상관없지만 젊은이라면 삶의 목표와 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피로사회의 저자 한병철은 잠이 육체적 이완의 정점이라면 깊은 심심함은 정신적 이완의 정점이다. 단순한 분주함은 어떤 새로운 것도 낳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분주함에서 잠시 탈출해 자신을 깊은 심심함 속에 놔두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라. 너는 무엇을 잘하니? 너는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니?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다. 하지만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면 적어도 자신의 꿈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으며 그 사회는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이다. 꿈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자신이 잘하는 일 하나쯤은 있다.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안다. 그런데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지 않고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나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남이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이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삶의 내비게이션은 늘 켜져 있다. 가다 보면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Long time ago, when I was a young boy, I saw that movie Mutiny on the Bounty, staring my idol Marlon Brando, and I felt a yearning for that great adventure. So many nights I woke up out of a dream of blue seas, white sand, paradise birds, butterflies, and beautiful warm-hearted girls. Son of Jamaica, the dreams of my life, our love is my sweet memory. Son of Jamaica, blue lady, my like, someday I'll return, wait and see. Sand and I'm happy with you. We shall be loving and true. Oh, I sure love my Laika with all of my heart. I will always be faithful and true. Yeah, true. Now as I grew older, this burning desire became so strong that I bought me a ticket to fly over. And then I found you, and we fell in eternal love right from the beginning. Stars falling down from the sleepy lagoon, palms swaying under the moon, and we swimming out into the calm crystal sea. In that fateful night, I thought to myself, I'll do everything I can, save up every dime, and one day I'll return, come back home to you, and then I'll stay forever.